이거요. 회사 후배가 선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차 안에 숨겨놨을까요? 왜 출근할 때 몰래 매는 걸까요? 그녀가 내민 고급 넥타이는 가격 태그조차 떼지 않은 채 의심과 상처의 증거처럼 손에 쥐어져 있었다.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누군가 철저히 감춰온 진실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행복해 보였던 결혼, 어렵게 얻은 아이,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던 남편.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월요일 아침에 콧노래를 부르고 낯선 향수를 뿌리며 웃는 얼굴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회사 후배의 선물이라며 숨겨둔 넥타이, 주말마다 생긴 갑작스러운 야근, 그리고 그녀의 직감 모든 것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진실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감춰온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드러날 이름 하나.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그 이름. 하지만 나는 아직 묻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 비밀이 어떤 모양일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창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름비답지 않게 차가운 바람이 창문의 틈새로 스며들며 사무실 안 공기마저 축축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커피잔을 비운 뒤 조용히 파일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들어왔다.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쉽게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가 내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이미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의 갈등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상처 위에 새로운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강유진입니다.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된 아이예요. 그녀의 첫마디는 마치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는 주문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입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렸다. 남편이요.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손끝이 잠시 멈췄다. 너무 익숙한 말이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었을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아침마다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출근하는 길에 웃는 얼굴이라니 말이 돼요? 그전엔 월요일마다 짜증으로 시작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보았다. 감정은 아직 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몸은 이미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향수도 뿌려요. 평소엔 그런 거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야근도 많아졌고 주말에도 일 있다고 나가고 6시 정각이면 칼같이 퇴근하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밀었다.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넥타이가 있었다. 가격 태그도 아직 붙어 있었다. 이거요. 회사 후배가 선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차 안에 숨겨놨을까요? 왜 출근할 때 몰래 매는 걸까요? 나는 고개를 숙여 넥타이를 바라봤다. 고급스러운 질감, 누구에게 주든 의미 없는 선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 후배의 이름이 이서진 씨예요. 퓨처 전략기획실 소속이라고 들었어요. 요즘 그 사람 이름이 남편 입에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업무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하룻밤, 아니, 남편이 잠든 밤에 휴대폰을 봤어요. 그때까지는 나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녀는 핸드폰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스크린샷 하나,
밤 12시 17분. 잘 자요, 과장님. 꿈에서 봐요. 한동안 나는 말이 없었다. 차마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지를 받는 기혼자의 심정이 어떤 건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번 그 끝은 상처였다. 이런 문자를 회사 후배가 상사한테 보낸다고요? 이 시간에? 업무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노골적인 감정 표현이에요. 제 남편 과장이거든요. 그냥 보고 넘길 수 없어요. 그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서로를 꽉 쥐었다. 그건 분노보다도 어떤 절박함이었다. 그래서 탐정님을 찾아왔어요. 이게 그냥 오해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렇다면 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모르겠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쉽게 결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겠어요. 적어도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나도 뭔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주 작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서류철을 꺼냈다. 그리고 한 장의 계약서를 천천히 펼쳤다. 조사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안도의 한숨일까? 아니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함일까? 그건 나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이심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내려는 것은 단지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려온 가정이라는 울타리였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배신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나의 시간이 되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간 후 나는 멍하니 탁자 위의 넥타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실크 특유의 광택과 결이 내 시야를 흐리게 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걸 풀어내는 일이 내 몫이 되었다. 며칠 뒤 나는 강유진 씨의 남편이 근무하는 HD 전략기획그룹 본사 앞에 섰다. 그 이름만 들으면 딱딱한 중견기업 같지만 사내에서 도는 소문은 달랐다. 불륜의 성지. 한마디로 요약되는 그곳은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요새와 같았다. 사무실 건물은 전자보안 게이트로 이중삼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증 없이는 로비조차 밟을 수 없었다. 나는 택배기사로 위장해 물건을 들고 들어가 보려 했지만 출입증 있으세요? 경비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로막혔다. 눈빛마저 날카로웠다. 한 번의 시도는 명백한 실패였다.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클럽이나 지하바 같은 장소에서의 잠입은 익숙했다. 그러나 이곳은 다르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감시되고 조작이 불가능한 철통 같은 구조였다. 그런 곳에서 진실을 파헤치기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도 같았다. 나는 유진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의 표정은 실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굳어졌다. 하지만 곧 내게 묻는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질문은 나를 자극했다. 포기란 이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나는 자료를 다시 훑으며 말했다. 사모님, 혹시 남편 회사의 임원 부인 중에 아는 분 계신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윤 사장님 부인, 정지연 씨요. 예전에 함께 베이킹 클래스 들었어요. 그분이 꽤 말씀도 잘하시고, 뭐랄까. 사내 정치에도 관심이 많다고 해야 하나. 이름이 나왔다. 정지연, 이 회사 전무의 아내이자 사내 행사나 커뮤니티에 자주 얼굴을 비추는 인물. 남편보다 더 회사 내 정보를 꿰고 있을 수도 있는 존재. 그녀였다. 나는 계획을 제안했다. 그분과 다시 연락해 보시겠어요? 형식은 뭐든 상관없어요. 그저 사적인 자리에서
남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가 파고들 틈이 있을 겁니다. 이틀 뒤 그녀는 다시 내 사무실을 찾았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박스가 들려 있었다. 어제 지연 씨 댁에 다녀왔어요. 베이킹 핑계로요. 그녀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조금은 결연하고 무엇보다 무언가를 움켜쥐었다는 눈이었다. 사실은요, 그분도 예전에 당한 적이 있대요. 그때 외도를 막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얘기에 아주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핸드폰 메모를 펼쳤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회사는 여직원보다 무서운 건 그 여직원을 커버해주는 남자들이야. 그 문장은 의외로 정확한 통찰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말씀은 드렸나요? 출입 문제 말이에요. 네, 사실대로 말했어요. 탐정이 있지만 보안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지연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긴 내 남편도 걔한테 약점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적 있었지. 정말 뻔뻔한 년이야.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도와주시겠대요. 임시 출입증 하루짜리. 물류팀으로 들어가는 이름으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대요. 조건이요? 이 사실 절대 밖에 새지 않게 해달라고요. 자기도 조용히 이 문제에서 빠지고 싶다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건 단지 출입의 문제를 넘어 이미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는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고 공개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좋습니다. 그 출입증 저한테 주세요. 그녀가 내민 봉투 안에는 작은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오늘 오후 2시 후문. 물류 반입 시간에 맞춰서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말끔하게 정돈된 로비, 정적 속에 울리는 힐소리, 그리고 벽면에 대형 비전 슬로건 미래를 설계하는 HD 전략기획그룹.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를 파멸로 몰고 간 조직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나는 물류팀 임시 직원 명찰을 목에 걸고 복도 끝 사무실로 향했다. 유진 씨가 말한 대로 이서진 아니, 회사 내에서는 퓨처 전략팀의 서대리는 해당 층의 오피스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처음 본 그녀는 단숨에 시선을 끌었다. 정갈한 새섭 슈트, 오히려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 그리고 사소한 움직임 하나까지 계산된 듯한 자신감. 그녀 주위에는 남자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이유 없는 웃음, 필요 이상의 관심, 억지로 꺼낸 농담들. 모든 게 익숙했다. 그리고 위험했다. 하지만 정작 내 관심은 그녀가 아닌 그 주변의 움직임에 있었다. 강유진 씨의 남편, 김영석 과장. 그는 회의실에서 나와 이서진에게 다가갔다. 표정은 어색했고 말투엔 지나친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그때 줬던 넥타이, 아직 잘 쓰고 있어요. 그의 말에 이서진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아, 그거요? 요즘엔 누구한테 줬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무심한 말투, 그러나 의도된 거리감. 그녀는 지금 선을 긋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다. 이 남자는 쫓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다른 걸 쥐고 있었다. 며칠간 관찰을 이어간 나는 서 대리와의 거래가 김 과장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내 다른 부서, 특히 재무팀의 부장과도 그녀는 종종 점심을 함께했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나는 그녀가 이용하는 카드 번호 일부를 기억해 두었고 근처 스시 레스토랑, 와인바 등지에서 결제 내역을 확보해 보기로 했다. 더불어 그녀의 온라인 흔적도 추적했다. 그러던 중 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복도 끝, 커피 자판기 앞, 한 여직원이 누군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표정은 냉소적이었고 눈빛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같은 부서의 이하윤 대리, 서 대리의 직속 후배였다. 며칠 후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김 과장과 이서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응시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건 애정이라기보다 뭔가 미묘하게 긴장된 교차점이었다. 그리고 그날 사무실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김 과장 불륜 이래 와이프 임신 중이라더만? 그 여직원 완전 사내 여왕이잖아. 어떻게 그런 짓을. 그러나 가장 놀란 건 김 과장 본인이었다. 그는 게시판을 보며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를 떴고 그 뒤를 따라갔던 이서진은 말없이 그를 지나쳤다. 나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이 장면을 바라봤다. 이제 불은 붙었다. 하지만 그 불이 누구를 태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단 한 장의 사진. 그건 단순한 셔터가 아니었다. 폭발을 예고한 뇌관이었다. 그날 이후 김 과장은 회사 안에서 걸어 다니는 괴담이 되었다. 와이프 임신 중이라며? 그런데 대놓고 오피스 와이프랑 눈 맞았대. 여직원 쪽에서는 성희롱으로 신고했대. 소문은 곧 사실처럼 굳어졌고 사실은 어느새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때 움직인 건 바로 서대리, 아니 이서진이었다. 그녀는 인사팀에 공식 서면을 제출했다. 내용은 이랬다. 김 과장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안하고 사적인 연락을 시도해왔다. 거절해도 계속해서 문자와 메시지를 보내며 부담을 줬다. 최근엔 퇴근 후 엘리베이터에서 접근하려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증거라며 메시지 캡처본과 함께 제출했다. 그리고 김 과장은 대기발령이라는 이름의 지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날 오후 유진 씨와 마주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사람 물론 바보같이 흔들린 건 맞아요. 근데 진짜 그런 짓은 안 했다고요. 그 여자한테 한 건 그냥 혼자 착각한 고백이었을 뿐이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갑자기 선을 그은 건 분명 지켜야 할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떴다. 그게 누구든 간에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진짜 그 여자랑 진짜 불륜남 꼭 밝혀주세요. 제발요. 탐정님.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멈춘다면 이건 단순히 한 남자의 실수와 오해로 끝난다. 하지만 내 촉은 말하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나는 다시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아니, 그녀들이 감추고 있는 남자들을. 진짜 화살이 향하는 방향은 따로 있었다. 퇴근 후 이서진은 회사 앞 카페가 아닌 강남의 고급 이자카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재무팀장 이승재. 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고 그녀는 그와 나란히 앉아 고개를 기울였다. 와인을 기울이는 손짓, 웃으며 손을 뻗는 시선. 그건 누군가를 유혹하는 여자의 몸짓이 아닌 이미 모든 걸 쥔 사람의 여유였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김 과장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고 그녀가 지키는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서진의 SNS 흔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공식 계정은 물론 댓글이나 태그된 게시물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익숙한 배경의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배경 벽지와 조명, 가구 배치까지 명확히 기억났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조사했던 강남 유흥업소 건물 3층 루미에르였다. 나는 한층 더 깊이 파고들었다. 가명 계정, 리뷰 남긴 시간대, 체크인 기록. 그리고 3년 전까지 루미에르에서 일했던 한 직원의 제보. 걔요? 차영이요. 100%죠. 그 얼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진짜 이름은 차영. 그녀는 유흥업소 출신이었다.
그녀를 회사에 끌어들인 이는 다름 아닌 홍상무. 미래전략기획본부의 실세 중 실세. 사장 직속의 예산 승인 권한을 가진 자였다. 퓨처팀은 그가 직접 신설한 팀이었다. 미래를 위한 전략이란 이름 뒤에 그는 가장 퇴폐적인 현실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유진 씨에게 조심스럽게 정리된 정보를 전달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나를 응시하더니 결국 고개를 떨궜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일부러 남편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홍상무란 사람을 감추기 위해 남편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 그녀는 재무팀장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며칠 후 나는 우연을 가장해 루미에르의 VIP 라운지에 잠입했다. 그곳에서 들은 대화는 명확했다. 이 차장님, 이번에 승진 가능할 거라니까. 요즘엔 홍상무 라인이 제일 세잖아. 차영이 걔 진짜 무서운 애야. 손님들 줄 세우던 애가 이젠 팀장 옆에 붙어서 회의 나가더라니까. 나는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음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내부 커넥션으로 위장된 유흥업계의 연계형 조직 사기였다. 그들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고급 음식점, 스파, 바의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했고 회계장부에는 고객 미팅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조작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략팀 서대리라는 가면을 쓴 차영이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는 이하윤 대리였다. 그녀는 말없이 USB를 내밀었다. 이건 3개월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전 결제 요청을 직접 올리는 입장이니까 다 알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그녀는 더는 참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였다. 익숙한 이름들이었다. 홍상무, 이승재 재무팀장, 그리고 루미에르의 마담 성. 이 세 사람의 연결고리는 상상 이상의 깊이를 품고 있었다. 나는 이하윤 대리에게 넘겨받은 USB의 내용을 분석했다. 파일 속에는 수십 건의 결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프리미엄 와인 디너 132만 원, 스파앤드뷰티 서비스 87만 원, VIP 고객 기념품 110만 원,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대상은 대부분 가려졌지만 장소와 시간은 모두 루미에르 혹은 그 주변이었다. 나는 예전 다른 기업 횡령 사건의 패턴과 비교해봤다. 구조는 유사했고 심지어 카드사 승인 시간까지 겹쳐 있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완성된 체계였다. 나는 곧장 유진 씨와 다시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를 꺼냈다. 임신한 제가 남편의 진심이 궁금해서 의뢰를 드린 건데 이게 이런 거대한 사건으로 커질 줄은 몰랐어요. 나는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건이 커졌다는 건 당신이 본능적으로 옳은 방향을 추적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진실보다 빠르게 거짓을 감지하거든요. 그녀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공식 제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 회계 내역, 그리고 제가 확보한 정황들을 바탕으로 감사팀과 법무팀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며칠 후 회사 익명 게시판에 폭탄 같은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다. 퓨처 전략팀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팀장은 유흥업소 출신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무 및 재무팀장과 연계된 비용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게시글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 수는 단 몇 분 만에 300건을 넘겼다. 홍상무는 곧바로 지우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관리자는 글의 원본을 본사 서버에 백업해둔 상태였다. 회사는 긴급 감사팀을 구성했고 2일 오전 10시 세 사람은 본사 회의실로 소환되었다. 결국 내부 감사 결과 총 1억 6천만 원 이상의 부당 집행이 확인되었고
홍상무와 이승재는 업무상 배임 및 회사 자산 횡령 혐의로 고발되었다. 차영, 아니 이서진 또한 허위 이력 기재와 회사 자산 부정 사용으로 징계 해고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그녀가 사용한 카드의 70% 이상이 사적 유흥 활동에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유진 씨에게 전화가 왔다. 남편 복직됐어요. 아직 마음의 응어리는 남아있지만 이제 아이를 위해서 조금은 용서하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용기와 의심이 한 조직의 병든 구석을 드러낸 것만은 확실했다. 사실을 드러내는 일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너무 성급하면 반격을 맞고, 너무 늦으면 흔적이 사라진다. 나는 확보한 증거 중 가장 명확하고 가장 압도적인 것부터 추려냈다. 이하윤 대리의 정황 증언, 루미에르와의 카드 사용 기록, 그리고 차영 아니 이서진의 과거 이력. 회사 감사팀에 제보하기 전 나는 내부 인맥을 통해 정보를 흘렸다. 수십 명이 쓰는 사내 익명 게시판. 그곳은 항상 진실과 루머가 교차하는 불안정하지만 강력한 폭로의 장이었다. 그리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익명 게시판에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퓨처 전략기획팀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팀장의 학력과 경력, 카드 사용 내역은 조사 필요. 법인카드 사용처가 유흥업소와 일치합니다. 회계팀 요청 시 관련 데이터 제공 가능. 글은 빠르게 공유됐고, 사내 메신저엔 홍상무, 이서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회사 전체 메일함에 긴급 전사 공지가 도착했다. 감사팀 특별조사 착수 안내.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드디어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오후, 이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본사 12층 회의실로 불려갔다. 홍상무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엔 불쾌함과 분노가 엉켜 있었지만 내 눈엔 두려움이 먼저 읽혔다. 누가 이런 글을 올렸어?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설. 당장 글 내려. 내가 내리라면 내려. 지금 당장. 홍상무는 책상을 쾅 내려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권위는 그 순간 무력한 허세로 보였다. 감사팀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였다. 지출 내역 하나하나를 대조하고 직접 해당 매장을 방문해 CCTV까지 확보했다. 그렇게 모인 증거는 생생하고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루미에르의 예약 명단, VIP 김정우 2인 프라이빗룸, 함께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퓨처 전략기획팀 이서진. 며칠 후 나는 회사를 떠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실은 늘 숨어 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드러내는 건 작은 의심에서 비롯된 한 사람의 용기다. 사실 확인은 무슨, 내가 내리라면 내려. 그날 홍상무의 마지막 저항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삽질이나 다름없었다. 감사팀은 조용히 움직였고 검찰은 더욱 빠르게 반응했다. 그들의 손엔 이미 확보된 증거 파일이 정리되어 넘겨져 있었다. 이서진은, 정확히 말하면 차영은 회사 직원이 아닌 공범이었다. 홍상무와 재무팀장은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함께 법인카드, 거짓 명세서, 허위 거래처로 수억 원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개인 유흥과 비자금 조성에 사용했다.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침, 회사 앞엔 취재진이 모여들었고 퓨처 전략기획팀의 문은 영구히 닫혔다. 검찰은 배임죄로 구속수사에 착수했고 모든 혐의는 사실로 드러났다. 기사 헤드라인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내 불륜, 알고 보니 회사 자금 횡령과 유흥업소 커넥션,
임신 중 아내가 맡긴 사건, 거대한 기업 비리 드러나 며칠 뒤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유진 씨와 다시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남편은요 복직했어요. 명예도 회복됐고 진심으로 반성하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제가 지켜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에서 많은 걸 배우셨겠죠. 남편분도, 당신도, 그리고 저도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요.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나는 돌아오는 길가의 간판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진실이란 건 항상 예상 밖의 곳에서 상처처럼 불쑥 드러나는 것이고, 정의란 건 그 상처를 마주하고도 피하지 않는 사람의 몫이다. 마지막 기록을 남기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정에도, 회사에도, 그리고 이 사회에도 아내는 한 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